정치권의 대선, 경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장을 내민 이재명 전 대표. 기자회견이 아닌 유튜브에 올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출마의 변을 대신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으로 시작하는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보통 사람을 위한 진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한 신속한 실행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K컬처, K민주주의를 이은 K이니셔티브 구상도 제시했는데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직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통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당내 경선만이라도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경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출마 선언에 나설 거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재수 의원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 선포와 함께 구체적인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즉 어대명 기조 속에 경선 레이스를 거치며 무당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괴물 정권 탄생을 막아야 한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예고했는데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사퇴 넉 달 만에 다시 찾은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과 중산층 70% 시대를 향한 경제 공약,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맞수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전 대표와 한때 껄끄러운 관계로 분석됐던 당 지도부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동안 많이 배웠을 거란 뼈있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잠재적 주자들도 슬슬 결심을 굳히고 있는데 친윤석열계에선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고심 끝에 출사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탄핵 반대파로서 윤심을 등에 업었다 평가받는 나 의원은 주요 주자 가운데 몇 안 되는 여성이란 점에서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친정인 노동계를 택한 김문수 전 장관은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 본인이 서민의 삶을 제일 잘 안다고 자평했습니다.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선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핵 공세에 살아남았다는 서사를 지녔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띄우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 선관위는 본인의 선택이지 이른바 추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정치권 기류와 종잡을 수 없는 경선 구도에 일단 유권자들의 관심은 확보했다는 분석인데 소문난 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한 당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내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취임 뒤에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880여일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파면 일주일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신원 확인을 거친 차량과 화물차가 분주히 드나듭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삿짐을 서초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팀 구성 등 경호 대비도 마무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전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주민들의 배웅 속 서초동을 떠난 지 약 2년 5개월, 880여일 만입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게.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저에서 더 늘어난 반려동물 11마리도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는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을 격려하며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저로 이동한 뒤 지지자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건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과 인원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일대 혼잡도 우려되는데 경호처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동 동선과 신호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에서 머물며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나 각종 검찰 수사에도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민 불편이나 반려동물과의 생활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고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 직원 7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도운 것은 처음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대통령 꿈을 깨라고 날을 세웠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조기 대선에 욕심을 내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헌법 파괴자를 국민이 또 뽑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이라며 대통령 꿈을 깨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한 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한 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들었는데 이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보류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 뒤에 이재명 전 대표의 특명이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착각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 체제가 완성될 거라는 비난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을 겨냥해선 대한민국을 다시 분열과 불신으로 끌고 갈 혼란과 파탄의 서막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내란 연장으로 규정하고 이번 조기 대선의 주요 공세 지점으로 삼겠다는 기류입니다.
이에 방어선을 쳐야 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를 고리로 만만찮은 역공을 예고하고 있어 양당 간 신경전은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헌법 소헌과 가처분 신청 등 5건을 배당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빠르면 사흘에서 닷새 이내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유예 발표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6% 폭등했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유예 발표에 우리 증시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오전에 5% 이상 폭등하면서 과열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6.6%, 코스닥 지수는 5.9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는 7%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5%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9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에 나섰고 그간 순매수를 하던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협상이 남아있지만 관세율이 25%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바꿔놨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관련된 관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일전에 얘기가 됐었던 품목별 관세, 특히 이제 반도체 관세가 향후에 부가 대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환율은 수직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8.1원 하락한 1,446원으로 출발해 1,500원 진입을 눈앞에 뒀던 전날과 딴판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재차 1,460원대까지 상승을 시도하자 외환 시장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관세 유예로 시장이 일단 환호했지만 유예 기간 중 협상이 남아있어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라 요동치는 널뛰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품목 관세는 또 언제 추가로 발표할지 몰라 관련 업계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 관세가 예고된 데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6조 원대라는 상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한 SK하이닉스. 매출 가운데 60% 이상인 41조 9천여억 원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미국 매출 비중이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반도체에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면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우리 반도체를 구입할 때 관세를 일부 전가하거나 아니면 관세가 없는 자국 제품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차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수요 창출과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더불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초 체력을 키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패블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우리 기업들이 관세 전쟁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다른 나라의 동향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가량. 자동차와 더불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까지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상호 관세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과 협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호 관세 유예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 관세 협상을 지속하여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 우리나라와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 끈질긴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등과 잇따라 만난 정 본부장은 상호 관세 외에도 품목별 관세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등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였습니다. 석 달의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상호 관세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며 원스톱 쇼핑으로 무역과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로 우리나라는 당장 발등에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대선까지 계속될 리더십 부재라는 악재 속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0대 태권도 관장 최모 씨는 4살 도화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인정하는 아닙니다. 사고 직후 최 씨는 태권도장 CCTV를 삭제했는데 경찰이 영상을 복원한 결과 도화군이 학대 끝에 숨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다른 아이들 20여 명을 학대해온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결국 최 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최 씨가 도리어 죄 없는 아이를 물건 취급하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해 끝내 사망에 이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이를 매트에 넣은 채로 내버려둔다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CCTV를 삭제하거나 태권도 사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가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재판에 참석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최 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나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납득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유족 측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하는 교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담당 교육지원청에서 상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분리조치와 함께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큰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예, 일단 형식 면에서 일선 현장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또 반응은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뭐 반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실 일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차가운 비상계엄 때문에 이 긴 겨울을 보낸 국민들에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이 따뜻한 봄날을 선사해드리고 싶다는 데 취지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뜻한 본인의 또 이미지도 또 만들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요즘 이 넷플릭스의 이 그 다큐멘터리 형식이 스포츠 스타들이라고 하면 한 번 찍으면 다 찍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미가 있는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형식으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정치인들은 사실 거시경제와 그리고 국가 외교 안보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엘빈 토플러를 만나고 나서 정보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유발 하라리를 만나서 AI 반도체 강국을 만들고 싶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실용주의가 있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 인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잘사니즘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그 또 과정 속에서 흑묘, 백묘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이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용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종의 좀 티저 영상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좀 니트를 입은 저 스타일링도 그렇고요. 좀 따뜻함에 많이 좀 의도를 뒀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좀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에 많이 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결국은 저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메이킹한 방법이고 관심 끌기. 정치인들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본인의 옷과 제스처, 말, 어투 이런 걸로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내용을 전달하는 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는 그런 것들이 프로파간다의 일종의 정치 선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런 이제 스토리, 서사, 뭐 빨강, 파랑, 전통적인 것을 떠나서 스토리텔링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권 도전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면은 정말 지난 두 번의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에 대한 미래 비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뭐 굳이 저렇게 뭐 파란 옷을 입지 않아도 그냥 마이크 하나만 딱 들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렇게 연출한 것은 뭔가 좀 다급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도 제가 차분하게 이제 들여다봤는데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의 목적, 개념 결국은 정치의 목적과 개념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 성대, 고보, 격양, 뭐 배 두드리고 이렇게 이제 자는 거 그리고 이제 평화, 평화라는 한자가 평화로 평평할 평자에다가 화자는 나락 화자에다가 입구입니다. 백성의 입에
곡식이 똑같이 들어가는 그것이 예.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이제 제가 강의시간 설명을 하는데 오늘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먹사니즘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공업화 시대의 어떤 그런 대량 생산을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대화 과정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대화라는 것은 충분히 대량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도시화와 근대화라는 것은 거기에 정신적이고 가치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잘사니즘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개념을 똑같은 산업화와 근대화, 다른 말로 하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이렇게 똑같은 개념을 썼을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중도 실용주의를 이제 내세웠다고 했는데 예. 결국은 지지층은 진보적인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가치를 이번 대선에 내세웠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엇박자가 나는 그런 대선 공약일 수도 있고 예.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과연 먹힐 수가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도 잠깐 봤는데 빨간색, 파란색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용주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중도층 공략을 위한 것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들이 어떤 입고 나왔던 그런 파란색의 그런 복장보다는 편안하게 니트에 셔츠를 안에 입음으로 인해서 좀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영을 떠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 전쟁이 아니라 지금 실용 중도로 하나로 뭉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될 때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갈등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념을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복장으로 옷 하나하나에도 나왔습니다. 다 그 의미가 있었군요. 근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은 하나하나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사실 디테일하게 보기 어렵지만 처음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하냐 부드럽냐 뭐 이러한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머리 색깔도 염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당히 뭐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 한국의 정치를 그동안에 해방정국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회색지대라고 하죠. 중간지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섞으면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회색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같은 지금 여당 야당이 없지만 선명성을 내세우는 민주당 같으면 그 선명성 있는 그런 칼라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득표에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 누굽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당에서 국민의힘과 대선 연대를 하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중도 실용주의가 나중에 다급해서 다시 파란색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게 색깔도 좀 뚜렷해야 하는데 중도층 확장도 해야 되고 비호감도도 좀 낮춰야 되고 이게 과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대선에 세 번째 출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출마 이후에 두 번째, 이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 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 정당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선이 예상되지 못했던 지난 3년간에도 사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얼마나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뭐 공직선거법은 무죄지만 위중교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죄가 바뀌었고 위중교사가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직선거법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유죄 나올 것이다.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제는 대법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부당한 수사와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억울함을 많이 느낀 후보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겹겹이 쌓여가면 사실 우리가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싫은데 이런 내용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의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워낙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탄탄대로처럼 이제 보이긴 하지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장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탄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는 완벽하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출마하는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두관 전 지사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여러 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4억을 내고 기탁금 4억을 내고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나 확실하게 후보는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왕 보면은 대선은 지금 1대1 싸움일 때 가장 1대1 싸움일 때는 5% 싸움입니다. 최근에 대선을 보면은 5% 싸움인데 지난번에 0.73인가 7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때 대선 경선 컨벤션 효과를 해서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그런 컨벤션 효과라는 극적인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과연 이 50일 동안 견딜 수가 있을까? 50일이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이따 말씀을 이제 하겠지만 지금 뭐 아무도 예측을 지금 누가 대선 후보 나올지 예측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관심도 끌고 이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드디어 후보가 짠 나타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1%인가 2% 시작해서 대권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까지 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뭐 한 3년 동안 거의 제1당으로서 거의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증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번번이 다 국회에서 모든 것을 입법하고 탄핵하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 민주당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견제 심리가 또 발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 심리가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이번 대선을 치면 2년 동안 계속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든가 제2요구권을 통해서 이것을 견제를 했는데 대통령까지 민주당한테 주면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대통령이 가지고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중도층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견제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과 행정 권력까지 모두 쥐게 될 것을 국민들이 견제를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변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지사, 김두관 지사가 선언을 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이제 조만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일명 삼김 이렇게까지 이제 구도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또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전재수 의원이 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출마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두 개를 다 가져가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전 강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을 거쳐서 당대표를 2번이나 거쳤고 그리고 대선 후보를 이번이 3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단체장이란 것도 국가의 어떤 작은 정부를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해나가는 어떤 한 주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또 고민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경험들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 후보에게는 상당한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내 경선이 너무 단조롭지 않겠느냐. 이 삼김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가.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이게 당내 경선인데도 너는 안 돼라는 어떤 탄핵과 관련된 찬반에 대한 구도가 상당히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런 당내 갈등이 사실 생산적으로 정책적인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응원을 하는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탄핵에 반대했다, 배신자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너는 안 돼라는 분위기가 오히려 당내 경선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갈등과 분열이 나서 본선 경쟁에서 경쟁력을 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어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린 정책에 대해서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국민의 후보들은 특히나 이번에 정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되려고 나오시는 분들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조기 대선을 포기하고 나중에 당권을 가져가고 싶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인지도를 올려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변인님, 짧게 그 민주당 경선 룰은 아직 안 정해졌죠? 네, 근데 이제 포션의 조금 비율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당원과 국민 참여 인단 이 5대5로 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는 도입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 국민 경선제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에 서울 지역에서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한다는 것은 이 역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뭐 세력에 개입을 해서 어떤 당내 경선의 공정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방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서태지처럼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는 말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영상 봤는데요. 저 출마 선언 장소가 이제 국회 본관 분수대입니다. 이곳을 또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비상계엄 해제 때 그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치인들은 뭐 다양한 해석이 많이 나올수록 뭐 좋아하니까 국민들이 왜 저기를 선택했을까?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공항에 사는 분도 있고 광화문에서 사는 분도 있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국회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곳에서 하는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선언하는 장소에서 가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그 장소로서 우리가 직접 말로 내가 하지 않아도 이 장소를 봄으로써 다양하게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러면은 거기 국회를 선택을 했나요? 뭐 탄핵이라고 뭐 지난번 탄핵에서 뭐 여러 가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상징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이 취임식이나 뭐 그런 걸 국회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우연히 국회에 갔다가 그 현장을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쭉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 모양인데요? 뭐 화면으로는 그런데 제가 밖에서 저건 이제 클로즈업에서 그렇고 저 잔디광장 밖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많지 많은 않았어요.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선 나오면 그렇게 이제 뭐 의미를 보면 어떤 입법기관 그리고 이제 국민의 그 뜻이 모여지는 국회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 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12.3 비상계엄을 뭐 해서 자기가 반대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특히 이제 그 서태지 와이드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때도 그렇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해서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세대교체입니다. 세대교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기존의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젊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나 뭐 홍준표 후보가 서태지의 난 알아요를 얘기하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보수
보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젊은 층에 대해서 어필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소가 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자칫하면 잘못 매칭이 돼서 어색하게 느껴져서 이게 반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무슨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뭐 이순신 장군 동상 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고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산뜻하게 날씨 좋은 날 국회에서 이 국민들과 함께 저런 출정식 같은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뭐가 문제냐면 현장에서 되게 산만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누가 봤을 때는 많이 왔다, 누가 봤을 때는 너무 적다라고 평가가 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통관 같이 이 폐쇄적인 곳에서 혹은 동상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국회 앞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의사당과 또 친근한 모습, 오피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해석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상이 좋았을까요? 한동훈 대표의 국회가 좋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영상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뭐 저는 뭐 둘 다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저 의원도 금요일 날 내일인가요? 저 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21세기 지금 문화 콘텐츠 시대라고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전 국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광장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나는 팬덤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팬덤이 없는데 나는 있다라는 것을 좀 돋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의 성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굵고 성대가 이렇게 크신 분들은 이 야외에서 했을 때 또 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 목소리가 얇고 이게 소리가 적으면 오히려 이게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은 소통과 같이 오피셜한 곳에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저 시간에 제가 의원회관 그 안에 의원실에 있었는데 예.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보좌관들이 다 창문을 가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과 시간에는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범보수 후보들은 정말 많아요. 뭐 20룡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한 1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미 출마를 한 사람도 총 7명이 되네요. 예. 예정된 사람까지 하면 이제 10명이 조금 넘고, 불출마하신 분들도 오늘 상당히 많더군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 교수께서는 누가 가장 유력하다 보세요? 지금 이제 경선 구도가 또 잡혔죠. 1차, 2차, 3차 4명, 2명 그리고 마지막 1명 이렇게 추려 나갈 텐데,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지금까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분은 평가를 혹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평가를 하기가 좀 그렇고, 출마 선언을 한 분 중은 김문수 장관, 또 없네요.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세 분인데요. 예. 세 분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의 애원을 가장 많이 안고, 김문수 장관이 중도층에 소구력이 없다고 하지만 보수 정당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검사 정당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검사가 아닌 분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자체장들은 어떠세요? 미국처럼 주지사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사나 도지사 하다가 대통령 된 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경기도지사 하다가 이인재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나가서 으쌰으쌰해서 참 이렇게
경선을 흥행으로 이끄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저분들이 정말 되리라고 나오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나쁜 쪽으로 보면 저분은 내년에 지자체에 나오려고 이름 알리기 위해서 나온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 저렇게 유력 주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풀을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재풀을 더 쌓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뭐 더 많이 나와도 좋지만 더 이상 이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선에서 이제 대선 경선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확실하게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지만 계속 또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한덕수 총리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대선에 디귿자도 뭐 꺼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는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고 또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민주당에서는 가능성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고 해도 꽃가마 태워주지는 않겠다. 그 말은 곧 추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 20여 명의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추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20여 명과 함께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데 경선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어떤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나름의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덕수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나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서 밖에서 인지도 좀 올리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진다면 그때 보수 단일화 후보로 나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아주 좋지만 과거 반기문 총장 사례를 보면은 이 직업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이 담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있다는 거는 선거 자금을 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롯이 본인의 자금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고 뭔가 특별히 내가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뭐 한 달에 1, 2억씩 쑥쑥쑥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버텨내는 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윤석열 후보도 밖에 있다가 당으로 빨리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무리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듣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트럼프에게 뭐 유력한 대선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못한다.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과거 황교안 대행 어떤 사례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정치권에서 뭐 우리 지금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 다이나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때는 탄핵 그 다음에 분열해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수 정당 후보표를 다하면 민주당 후보표보다 더 많이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어쨌건 다 합체된다. 그리고 모든 수를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막 15명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모든 수를 경우의 수를 더 넓혀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충정에서 보수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것은 하겠다. 그런 반열에서 보면은 물론 제가 좀 전에 검사당 안 되고 관료당 안 되고 귀족당 안 되고 웰빙당 안 된다. 이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탄핵 국면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퇴진하고 지금 급박하게 치러지는 위기의 대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뺏긴다면 앞으로 민주당 일색으로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의무가 보수 정당한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저는 민주당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하면 민주당이 이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거기까지 보고. 지금 나가면 조금 이제 말이 이제 더 너무 옆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좁히자면 한덕수 총리가 과연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전화 통화. 거기서의 가능성을
그 여지를 남겨둔 그 발언. 그리고 왜 그렇다면 왜 이 얘기가 밖으로 새 나왔을까? 아주 극히 이제 주변 사람들만 알 텐데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혹시라도 이거를 풍선 띄우게 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와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와일드카드로 가능성 충분히 있고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여론적 지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덕수 카드를 띄워서 그리고 여권 후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마지막에 국민 경선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네. 그런 수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카드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제 사진을 바꿨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그런 걸 보면은 뭔가를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뭐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또 잠시 해보면요. 내일 오후 5시라고 했죠. 관저를 떠나서 이제 서초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이동하는 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뭐 지지자들은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내일 그림 좀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 낼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사 재판이 그나마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조력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일종의 압박이라든지 여론을 어떤 우호적으로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팬덤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도 탄핵 전국에서 확 선을 긋지 못했던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 영향력에 또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 민주당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도 관저를 떠나면서 지지층을 향해 분명히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출마 선언했던 그 반탄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도 윤 대통령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들었다, 이거 계속 막 발표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지난번 탄핵 과정에 상당히 결집된 보수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당내 경선이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컷오프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만나는 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동훈계는 뭐 만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 인사를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신뢰하는 사람이 좋다, 뭐 배신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은 원치 않는다, 뭐 싫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제 복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헌재에서 판결을 날 때랑 비슷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인의 어떤 형사 재판을 위해서 결집해서 국민 여러분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본인도 이것이 국민의힘 후보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지를 육성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잘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원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걸 또 해석을 또 이것이 강성 지지층이요 결집해서 나를 도우세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 과연 그 윤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할 것이냐, 어떤 메시지라든가, 그래서 이제 관저 정치가 사저 정치로까지 이어져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시는 후보들이 벌써 몇 명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얼추 5명이 벌써 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한 명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럼 예를 들어 5명 중에 한 명에게 힘을 실어주면 나머지 4명과는 처거지게 됩니다. 적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친한 분이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믿었다라고 시그널을 주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철우 지사를 만나가지고 충성심 있는 사람을 뭐 가까이 둬야 되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워딩 한마디가 뭡니까?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본인이 그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랐으면서 이제 와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충성심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된다. 이거 정말 잘못된 말이라 이런 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과연 이사 과정에서 사저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그게 지금 가장 또 관심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백혜차 최고위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기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게 우려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사퇴를 당했다고 그래서 종료 선언도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이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자리도 바꿔드릴까요?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라면서요? 100차 이거 이상한데. 이게 100차인데요. 100차인데요.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라면서요? 이게 100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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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에는 박찬대 갑니다. 이 이후에는 박찬대 갑니다. 네. 제 100차 최고위원회를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정쟁이 환승 시스템을 완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며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패키지 한 개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 재협상 카드를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관세 협상에 따라 방위비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또 다른 의도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후 합의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방위비 재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대신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로 관세 협상에 방위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방위비를 관세 인상 압박 카드로 우선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소비자 물가와 연동되는 등 각국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점이 변수입니다. 모든 게 지금 중국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태 지역에서의 안정 부분, 번영 부분 이런 거를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데에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계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관세 폭탄에 이어 주한미군에 배속됐던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빼내 중동으로 옮기는 등 안보 상황 변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 등 관세 협상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제이비어 프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이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유예하자 중국도 예정대로 84% 보복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임 21%포인트 관세 인상분에 대한 추가 반격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84% 보복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34% 상호 관세와 50% 추가 관세를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인 21%포인트 인상분까지 반영해 105% 관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美方仍在对中国滥施关税，对这种霸道霸凌的行径，中方坚决反对，绝不接受。 시진핑 주석은 당 수뇌부를 모두 소집해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우군을 확보하고 반트럼프 연대에 시동을 걸겠다고 천명한 셈입니다. 중국처럼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한 EU와 7월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서방 세계 균열도 파고들었습니다. 리창 총리는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듯 기업인들과 좌담회에서 추가 부양책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판을 뒤집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 맞서 새 결집을 시도하는 중국을 홀로 떼어놓고 화력을 집중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관세 난타전을 멈추고 협상을 하자며 이렇게 립 서비스도 했습니다. President Xi, I like him, I respect him, but they haven't treated our country right. Sure, I'd meet with him. 관세 압박을 통해 협상장으로 끌어당기려는 트럼프와 맷집으로 버티며 장외전을 펴는 시진핑 사이에 현란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폭탄 맞대응 차원에서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영화국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대응을 위해 미국 영화 수입량을 적절히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반면 미국 영화계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협상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로 시행을 예고했던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90일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자 유럽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 건설적 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이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몇 시간 뒤 미국의 철강 관세에 맞서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표에 호응하고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로프질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YTN 질의에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시간을 갖고 최근의 상황 전개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초안도 공개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재검토할지도 관심입니다. We're preparing for all outcomes. All our instruments are on the table. We want to talk to the Americans. 이런 가운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전체 통상 전략과 어긋나지 않도록 멜로니 총리와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방미가 유럽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l faut aussi que nous soyons solidaires tous ensemble parce que nous ne pourrons pas et protéger les entreprises européennes. 차기 독일 총리로 내정된 메르츠 기동민주당 대표도 곧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 관세는 일단 유예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EU 집행위가 대응 논의를 이끄는 와중에 회원국들의 개별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이유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도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을 에워싸고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를 받는 58살 중국인 A씨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고 갖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마침 검거 당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천장에서부터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기세로 솟구쳐 오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비료 공장의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70여 명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공릉동의 고층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인 9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주민 7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본부 전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봄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를 호소하던 23살 이해람 공군 중사가 숨졌습니다.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벗었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수사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하면서도 적용된 법은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것일 뿐 보호 대상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심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뒤집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면담 강요 혐의를 포함해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옷을 입고 재판을 지켜본 고 이해람 중사 어머니는 재판 결과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어떻게 지체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이중사 사망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양형에도 문제가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해밀턴 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거리폭이 좁아지게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임차인에게는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죠.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속도를 실험한 결과 비고령자보다 1초 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14m를 더 주행한 셈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가 넘는 고령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실험. 가상현실에서 갑자기 차선으로 아이가 뛰어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 17명과 65세 미만 17명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봤더니 앞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는 0.47초, 어린이가 뛰어드는 상황에선 1.08초나 고령자의 대응이 늦었습니다. 시속 50km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이 1초 늦어지면 차량은 약 14m를 더 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훨씬 커집니다.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신체 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 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고 고령자 스스로도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꼴로 비고령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그 이후로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 저하를 뽑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온 만큼 주행 안전장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또는 차선 유지나 긴급 제동 장치 등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개별적 옵션 구매 시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확대와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1분 분량의 영상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봄날 아니겠느냐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국가 비전을 직접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회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로부터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며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해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이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1차 경선은 여론조사 100%를 적용해서 후보자를 4명으로 추린 뒤에 2차에는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적용해 2명으로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적용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오는 14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차 경선에선 여론조사 100%를 적용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2차 경선에선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같은 비율로 계산해 2명을 추리는데 이때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으면 결선 없이 경선은 종료됩니다. 물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양자 대결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인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상케 하는 경선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지지율까지 견인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그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2인 경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레 빅4에 진입할 잠룡 명단으로 쏠리는 가운데 모든 과정에 적용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상대 정당 지지자를 걸러내기 위해 이 장치를 적용하면 여론조사 대상이 지지층 혹은 무당층에 국한돼 당심과 민심 간의 차이가 좁혀집니다. 결국 우리한테 투표를 안 할 분들을 여론을 다 모아서 결정할 수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후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외연 확장성을 가진 후보는 불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역선택 방지 규정에 특히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당심만,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당 지도부는 갑자기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이라 당원 당규를 바꿀 여유가 없었고 경선 결과는 실제 큰 차이는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대통령 파면을 거치며 여론이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선 규칙이 1차 컷오프 생존자 4명을 추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보수 잠룡들은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탄핵을 넘어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중도층 공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 기자회견 직후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힘껏 노력해 대통령에 당선되길 바란다는 덕담과 함께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란 것을 명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는데 마찬가지로 대권 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에 앞서 나경원 의원도 파면 결정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윤심이 나 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전 장관과 잠재적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거나 만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드러낸 후보가 10명 안팎인 상황에서 치열한 경선을 뚫어야 하는 잠룡들이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해 윤심 마케팅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대선 국면에서 파면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당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입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더 망할 거라고 봐요. 이번 선거라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심 논란이 민주당과의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본선 승부처인 중도층 공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내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도 내일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정식 공판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처가 재판 출석을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출입과 청사 방호, 언론사 취재 등을 종합한 조치를 내일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현장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차려진 선거 투개표장 6월 3일 대선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관내외 투표를 가정해 유권자의 투표지가 개표돼 실제 결과로 반영되는 전 과정을 공개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수검표 절차도 다시금 소개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된 수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개표 사무원들은 기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한번 일일이 확인하며 이 혹시 모를 오류를 찾아냅니다. 시연 도중엔 선관위 측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 사이에서 논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 투표함을 봉인한 뒤 상자 위에 붙이는 회색 스티커 형태의 특수봉인지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봉인지를 떼어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도 알 방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수봉인지가 이렇게 때렸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자유형이니까. 관리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에 투표 당일 봉인지 위에 사무원들이 일일이 날이 날 뿐 아니라 이를 억지로 떼면 오픈보이드란 표시가 선명히 나타난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뜯었을 때 이 봉인지에 특수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도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봉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없게 만든 비자유형이고요.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의심과 이를 해소하려는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시군구 선관위에 설치된 CCTV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선관위는 CCTV 영상의 원본 자체가 보관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 이렇게 보시면 전자식 빨간 그 시계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그 영상이 해당 시간의 영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선관위는 또 서버 보안 취약 등 의혹 제기에도 대선 이후 서버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심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전 대표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 측은 재판부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재직하던 2017년 버스기사 이모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7년 넘게 버스기사로 일했던 이 씨는 당시 성인 4명이 낸 요금을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1인당 600원씩 총 2,4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통념상 단 한 차례의 소액행령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해고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정당 해고로 판결했습니다. 또 당시 이 씨가 언론 인터뷰나 1인 시위에서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회사와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는데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 후보자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커지자 함 후보자 측은 당시 재판부가 원고 측을 복직시키도록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씨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잦은 횡령으로 운영난에 빠진 회사가 단체 협약에서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해고 사유로 합의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투자 회사가 갑자기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SNS상에 모인 피해자만 3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경찰도 사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환경 수익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해온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투자 회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고 홍보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했는데 실제 며칠 만에 투자 금액의 수십 %에 달하는 수익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갑자기 모든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묶인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수익금과 원금을 더 합쳐서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아들들한테 빌려서 돈을 4억 5천까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6천 정도 바닥을 다 긁어서 너한테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넣은 건데. 출금이 막히자 투자자 수십 명이 회사로 몰려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신히 전화통화가 된 대표는 외국 본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고 자신은 아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매니저들, 그분들은 실존 인물인가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조만간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쪽지 하나만 남긴 채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YTN은 사무실과 대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이미 입장 가능한 최대 인원인 2,000명이 모였고 경남, 울산, 천안 등 지역별로 따로 모인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고소장 수십 건이 접수된 가운데 새로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폰지 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 사회공헌을 내세운 이 회사는 봉사활동을 적극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각종 봉사 관련 상을 받았다고도 홍보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25년째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영국에 본사를 뒀다는 투자회사에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업과 자선단체에 재투자하고 실제 봉사활동도 한다는 기업의 비전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 세계 땅 같은 거 한 대를 좋게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홈페이지에도 취약계층 연탄 봉사나 안동 산불 물품 지원 등 전국에서 진행된 봉사활동 사진을 올려두고 국회의장상과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등 각종 봉사 관련 상을 받았다고 홍보해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제 봉사 이념은 제가 10여 년간 몰입하고 봉사하였던 UNEP 즉 UN 환경계획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A씨는 이 회사에 투자금을 보낸 건 물론 이곳에서 만든 봉사단에서도 직접 활동하기 위해 자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끊겼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회사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주변의 도움을 받아 투자한 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아니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받았고 그리고 프란차이즈가 받았고 그리고 쓰레기 전문 찌개도 20개를 붙여왔어요. 경찰은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영국에 있다고 홍보한 본사가 실존하는지, 투자 사업이 실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시가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복지 프로그램, 이 디딤돌 소득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립의지를 북돋웠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새로운 복지 성장 사다리 디딤돌 소득 실험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돈을 벌수록 지원금은 줄지만 총소득은 꾸준히 늘어나도록 설계됐는데 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라도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다시 돈이 지급됩니다. 탈수급에 따른 공포를 없애면서 디딤돌 소득 실험 가정의 31%는 근로소득이 늘고 탈수급 비율도 기초수급제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이만큼 이상을 벌면은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디딤돌 소득을 하면서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쉬면서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를 이렇게 느꼈어요. 성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디딤돌 소득액은 적어지는데 하우상박 개념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버는 거는 훨씬 많은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약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30% 정도의 가구가 근로소득이 늘었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 7, 8명 정도가 탈수급,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지원을 졸업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디딤돌 소득 실험을 마무리한 뒤 정부와 협력해 전국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전국이 되면서 디딤돌 소득 전국화는 다음 정부의 향배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한 이닝에 도루를 5개나 기록하는 발야구로 두산 배터리를 흔들면서 연승을 거뒀습니다. LG 임찬규와 NC 라일리도 빼어난 피칭으로 진기록을 세우면서 나란히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6회 초 플러리얼과 문현빈의 연속 안타로 만든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문현빈이 2루로 뛰는 사이 3루 주자 플로리얼이 홈을 파고듭니다. 두산 포수 양의지가 뒤늦게 플로리얼을 태그했지만 결과는 올세이프. 한화가 더블 스틸로 선제 득점을 올린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문현빈이 도루를 하나 더 추가한 데 이어 노시환과 이진영까지 잇따라 베이스를 훔치며 한 이닝 도루 5개라는 놀라운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1990년 LG가 기록한 뒤 처음 나온 KBO 역대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안타도 6개를 함께 몰아친 한화는 6회 단숨에 5점을 뽑으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화 선발 와이스는 부산 타선을 7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서울 고척돔에서는 LG 임창규가 한 이닝을 3구 3진 3개로 마무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공 9개로 삼진 3개를 잡는 무결점 이닝은 KBO 역대 10번째 기록입니다.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커브가 오늘 굉장히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커브를 많이 썼고 그리고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내주면서 조금은 좀 더 편한 상황에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 원정에 나선 NC는 라일리의 눈부신 호투에 힘입어 KT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라일리는 8삼진 14개를 기록하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롯데는 황성빈과 나승엽이 5타점을 합작하며 기아를 누르고 3연패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성은 SSG와 연장 접전을 치른 끝에 양도근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내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 타이완 등과 조별 예선에서 만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타이완을 비롯해서 호주, 체코 등과 함께 C조에 편성돼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C조 조별리그는 내년 3월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풀리그로 치러지는데 상위 2개 나라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 흥국생명이 일본의 명장 요시하라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아본단자 감독과 결별을 결정한 흥국생명은 일본 국가대표 출신으로 명문팀 JT 마블러스를 2차례 우승으로 이끈 요시하라 감독을 새 사령탑에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자부 5연패에 도전했다 준우승에 머문 대한항공은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과 네이션스리그 정상에 올랐던 헤난달 조토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오늘 파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깊어가는 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크게 오릅니다. 역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중순처럼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부산과 울산은 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5도, 대구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 월요일 사이 곳곳에 비가 오겠고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